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오늘 뉴스파이터는요. 이재명 대표에 관한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장가희 기자 일단 짤막하게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고가? 네, 우선 과거 재판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결과 나왔는데요. 네. 무죄입니다. 2시 37분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기소된 후 1년 1개월 만에 나오는 선고에서 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터라 네. 오늘 검찰이 9월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장 높은 형량인 네. 징역 3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여기서 재판부가 과연 얼마를 선고할지가 사실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위증교사 무죄고요. 위증을 한 김진성 씨 벌금 500만 원 나왔습니다. 네. 허준 변호사님, 오늘 선고의 핵심 쟁점은 이게 뭐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대표가 거짓임을 알고도 김진성 씨에게 이제 위증을 부탁했는지, 그리고 위증이 당시 재판 결과에 즉 무죄가 나오도록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데 뭐 이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본 건데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일단 첫 번째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김진성 씨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에 대한 교사가 있었는지 네. 이게 교사의 이단의 고의라고 하는 건데요. 네. 교사를 하는 위증을 교사하는 교사 부분 첫 번째로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어떤 교사의 그 범위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증의 고의와 네. 교사의 고의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위증의 고의가 있느냐. 위증의 고의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의사가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판결문이 정확하게 지금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걸 정면으로 판단했는지는 이름 확인이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만은 네. 지금 전해지는 어떤 판결 이유를 보면은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냐면 그때 당시 KBS와 김병량 시장 측에서 이재명 대표를 검사자층의 주범으로 몰고 가자고 하는 어떤 분위기 자체가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전제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 교사의 고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재판부에서는 아예 교사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짚어주신 쟁점인 이 위증 사실이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으로 나아가지조차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양형 요소를 판단할 이유가 없이 그대로 무죄가 선고가 된 상황인 거거든요. 네. 교사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그 죄를 범하게 하게끔 범의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 요청이 통상적인 증언의 요청의 방어권 행사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이나 분위기나 요청 방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실들, 협의가 있었다라거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위증을 하려는 범위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입장은 이러한데 이러한 취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증언을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의 증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죄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한 발 더 나아가서 김진성 씨로 하여금 위증을 할 그런 어떤 범죄의 의사를 불러일으키고 기억을 주입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판단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 지금 1심이죠. 무죄가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장 지금 언론들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사 회생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15일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이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오늘도 2차 사법 리스크에도 뭔가 유죄가 나올 경우 앞으로 대권 가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게 대체적인 언론의 전망과 분석이었는데 이를 뒤집기라도 하듯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사회생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선고가 있기까지 그 영상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제가 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 규정에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대표님 오늘 선거 두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요. 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습니까? 안에서 뭐 최고위원분들께 당부나 말씀 나누시고 있는지. 자, 이제 그만하시죠. 대표님 억울하신 부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그러십니까? 자, 그만하시죠. 두 번 유무죄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1심 오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을 선고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서 보여드렸고 영상 말미에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나올 때 기자들이 따라붙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고 이 법과 정의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오늘 오후 이 선고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후 1시 48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외 인사, 이 현장 기자가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원내 즉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 한 57명 정도, 60명 가까이 되고요. 원외 인사들도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영상 보니까 최재문 교수님, 물론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승합차에서 내려서 이재명 대표의 그 SUV 차량에 내려서 이 미리 기다리고 있던 뭐 박찬대 원내대표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등과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얼굴에 글쎄 이제 그때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여유가 느껴지는 웃음이 띤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혹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 선고를 미리 예감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였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둘 다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지난번 재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리로만 보면 법과 상식으로만 보면 무죄가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상당히 활짝 웃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어젠가 그제 이제 아까 인터뷰 있었잖아요. 사법부를 존중하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법리적으로만 보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법관들이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압박을 받아서 그런 판단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의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와 상식으로 따지면 무죄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를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저기서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뭐랄까요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네. 본인의 리더십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네. 자신 있는 모습,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지층이나 아니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보여져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법리적으로 무죄가 나올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즉 1심에서 다른 재판에서 1심에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임하는 모습이 당당하고 본인은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로도 저런 모습은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정치적, 법리적 두 가지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런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선고는 말 그대로 사법부의 판단의 영역이었긴 합니다만 김민수 대변인께 좀 여쭤볼까요? 물론 이게 당과 당 싸움의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도 사법방해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단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 어린 어떤 당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혹시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당혹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당혹스러운 부분이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선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또 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증의 정범인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유죄로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 일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네. 지금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고의성을 찾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때까지 나왔던 증거들이 이렇게 기억난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말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변론 요지서까지 건넸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이것은 고의성도 있고 강압도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볼 때 그렇습니다. 김진성 씨라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 약 35억의 대가를 받기로 되어 있었고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제왕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네. 위증을 꼭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네.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압박 강압을 느꼈을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라면 어찌되었던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항소심이 남았다. 이건 검찰이 항소를 갈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네. 그리고 끝까지 결과를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번 재판에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증거로 사용됐을 겁니다. 검찰이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이재명 이 대표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통화했던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 옆에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 안 나는데.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구속되다.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우리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네.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당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허준 변호사님, 오늘 이제 재판부의 선고 이 판결문을 쭉 보면 물론 이제 구체적인 판결문 전문이 다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언론들도 좀 입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주요 발언 판단 배경을 보면 검찰이 저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주면 좋고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검찰은
없던 기억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봐서 충분히 위증 교사라고 봤다라고 했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일단 김진성 씨가 일부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협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죄가 난 것이고요. 위증죄로. 무죄가 난 부분은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고소 취소, 그러니까 최 PD에 대한 고소 취소에 협의가 있었다. 얘기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분위기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성 씨가 먼저 얘기를 했다는 것이 재판부 시각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맞고 김진성 씨도 실제로 자신이 체험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김진성 씨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기억은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줄 테니 그걸 보고 기억을 되살려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 1심 재판부 시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기억 그대로 만약에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변론요지서를 통해서 기억을 환기를 해보고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이 녹취록을 해석하는 재판부 시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기억에 반하는 어떤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 위증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시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증 교사 혐의 자체, 그러니까 교사의 고의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다. 그리고 중요하게 어떠한 텍스트로 해달라라는 증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 교사 혐의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굉장히 강하게 방어하고 새롭게 공격할 그런 어떤 요소가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장가희 기자, 검찰이 지금 아마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아마 제일 먼저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 당혹스러운 주체일 것 같은데 지금 뭐 항소를 즉각적으로 하겠다 혹시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까? 검찰의 입장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온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제가 오늘 그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제가 그 선고가 나오기 전에 대변인들하고 좀 민주당 인사들하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눴는데 취재해봤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오늘 뭐 판결이 뭐 유죄로 나오게 되면 뭐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좀 당 전열을 좀 가다듬고 일관된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유죄일 때 어떻게 하고 무죄일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오전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죄가 나오면서 오늘 이 현장에 온 62명의 의원 중에서 이 당내 인사 중에서 여러 명이 눈물을 쏟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민석 최고위원 그리고 뭐 이현주 최고위원 그리고 한민수, 박찬대, 강선우 의원이 눈물을 보이면서 울었다. 이런 소식이 현장 기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최진범 교수님 얘기 듣고 김민수 대변인 얘기 들을게요. 최진범 교수님, 이제 지금 장가희 기자가 아침에 이제 쭉 분위기도 이제 취재를 한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이제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물론 겉으로는 그러지 않았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난번 그 선고, 15일에 있었던 선고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선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법리로 따지면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민주당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징역 1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잖이 당황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부가 여러 가지 압박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구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15일에 있었던 뭐 백현동이나 아니면 뭐 그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된 그 재판의 결과 때문에 도리어 이번에 25일 오늘 있었던 이 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과 우려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리와 상식에 의해서만 판단이 내려졌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판단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안감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뭐 무죄가 나올 거라고 여러 번 법리로는 주장을 했지만 상황적으로 그렇게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긴장감이 컸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무죄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추진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재판부에서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면 사실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모르는 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도록 무죄가 선고가 되니까 그 어떤 감정적인 폭발 이런 부분들이 눈물이란 걸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김민수 대변인.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당과 당 싸움의 사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론, 정치권에서 뭐 결과론 가지고 얘기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분위기가 한껏 몸을 낮추는 분위기로 급변환했어요. 물론 지난 15일 1심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때 전당 차원에서 무죄 주장 릴레이도 펼쳤고 일부 언론 해석은 그 이후에 15일 이후의 해석은 그러한 이른바 사법부 겁박이라고 그냥 국민의힘 측은 표현합니다만 그런 게 사법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한껏 이재명 대표부터 몸을 낮췄고 엊그제 주말 집회에는 이 파랑 자제령, 파란색 입고 오지 마라. 그리고 오늘 법원에는 오지 마. 소속 의원들 웬만하면 나오지 마라. 물론 60명 넘는 원내외 인사가 왔습니다만 어쨌든 몸을 좀 낮춘 것도 요만큼이라도 뭔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안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일말의 괘씸죄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몸을 낮췄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게 감형의 이유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정말로 본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기피한다라고 하면 이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태도상의 변화를 보였다 하는 건 감형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판이라는 것이 법리와 상식에 의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재판은 법리와 상식에 어긋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통화 내용에 다 나오지 않았는데요. 김진성 씨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날씨가 춥네라고 지금 쌀쌀하네라고 하면 이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히타를 작동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건의가 있는 자는 히타 지금 키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이 말을 알아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위증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기억난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해주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정도만 했다라고 해도 이거는 김진성 씨에게 굉장한 압박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검찰이 이거는 항소를 갈 건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지금 1심에 의해서 무죄가 나왔지만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마음 놓고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허준 변호사님, 검찰로서는 시쳇말로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방 먹은 셈이 됐어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현역 이 제1야당의 대표를 지금 기소를 했고 위증교사 혐의로, 그리고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이 검찰 쪽이 원하는 쪽 이 위증교사 혐의 관련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지금 구형한 마당에 뭔가 내심 기대를 했을 수 있는데 시체말로 한 방 먹었어요. 지금 항소를 아마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검찰 입장에서는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김진성 씨는 법원이 오늘 재판부가 위증한 것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이 연결고리가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나름 이걸 지렛대로 뭔가 반격의 논리를 가할 수 있는 뭐 이 토대가 마련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위증을 한 사람이 본범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이 그 위증을 한 본범의 범죄의 의사를 불러일으켰다는 위증 교사범의 혐의인 거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증을 한 사람이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이걸 교사한 사람이 무죄가 선고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기억하는 한 거의 보지 못하는 그런 이례적인 판단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부분을 바로
검찰이 파고들어서 항소심에서 주력해서 다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네. 일단 검찰은 항소할 것은 상당히 자명해 보이는 상황이고 네. 항소를 하게 된다면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주력할 것으로 뭘까요? 보이는데 첫 번째는 위증의 고의와 관련해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런 분위기는 사실은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1심 재판부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이 1심에서 검찰이 주장한 내용들은 그런 이재명 대표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속해서 다투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투면서 새로운 어떤 증거 자료들이나 증인들을 신청해서 입증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사주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두 번째로 검찰이 주력할 부분은 아마 교사의 고의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없다고 재판부에서 정면으로 지금 1심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에 검찰이 더 신경을 쓸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 유죄를 선고받은 김진성 씨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면 본인은 위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범행 동기를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이 부분을 파고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 김진성 씨를 위증하게끔 만들었고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뭐 지휘자나 피지휘자의 관계는 아닙니다만 김진성 씨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빨리 재판을 진행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성남에서 오래 살아왔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서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했었거든요. 교사의 어떤 발언의 행태에 보면 반드시 뭐 회유, 협박 그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어떤 의도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라고 법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협박이든 회유든 아니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든 교사의 범위를 불러일으키기에 좋겠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할 것이 검찰의 2심에서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네. 우리 법원에서 그 위증을 판단을 할 때요. 진술의 일부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절을 떼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진술의 전체 취지를 두고 위증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심에서는 협의를 했다는 부분과 분위기가 있었다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판단을 했단 말이죠. 아마 검찰 측에서는 협의가 있었다 내지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하나의 취지로 봐서 위증을 한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의 전체적인 주장 내용을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전 취지를 봐서 위증을 한 것이 맞고 그 범위를 이재명 대표가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다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일단 기사회생에는 성공한 이재명 대표, 물론 큰 고비,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마 검찰이 이 즉각적인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여요. 아마 논리적인 뒷받침을 만반의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진봉 교수님, 1심 선고 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법정 밖으로 나와서 많은 소속 의원들과 그리고 주변의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 한 소감 중에 딱 첫 마디가 이 사자성어를 인용했어요. 창해 일속이다. 넓은 바다에 좁쌀 하나. 그게 왜 인용했는가 했더니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정말 넓은 바다에 좁쌀 하나처럼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나의 고통은 그 창의 일속에 불과. 나의 고통은 국민 고통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많은 언론들과 취재기자들은 상당히 격앙돼 있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일 줄 알았는데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하고 마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바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곧바로 반격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격은 검찰을 물론 이재명 대표 하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반격의 대상은 검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검찰이 이 건을 가중까지 해서 3년을 했어요. 최대치죠, 최대치. 일반적으로 위증교사의 범죄 형량보다 가중을 해가지고 3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있을 네.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당 최고위원들, 법률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검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서 비판을 이르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민주당이 대응할 거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히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검찰의 이런 무도한
정적 죽이기에 앞장서는 이런 태도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들, 특히 이제 지금 나머지 3건도 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것은 준비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권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가장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네. 대권 후보로서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어찌 보면 본인의 일보다 국민 또는 나라의 일을 더 걱정하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네. 국민들이나 중도층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나 실망한 분들 입장에서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어도 차기에는 좀 제대로 된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 오늘 차분하게 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반응을 던진 것은 준비된 대권 후보로서의 모습,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위증 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후 법원 밖으로 나와서 밝혔던 이재명 대표의 소감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사실 오늘 아침 조간들 상당수 제목이 물론 이제 그때는 선고가 나오기 전이니까 이러이러할 땐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유죄된 어떤 모 신문 제목 보면 유죄된 대권가도 좌초 위기 뭐 이런 제목도 있지만 어쨌든 1심 선고 무죄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반격의 기회를 제대로 잡은 셈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반격의 기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8개 사건에 12개의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창의 일속, 빙산의 일각이었다. 한 사건에 불과했다. 지금 수많은 혐의가 남아있고 또한 오늘 재판이 났던 것도 항소심이 남아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상하건대 추가 기소가 가능한 정자동 H호텔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대장동의 428억 약정건이라든지 근데 또 재판 거래 의혹이라든지 수많은 사건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의연한 태도를 취했으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것이다. 이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말 그대로 창의 일속이다. 네, 오늘 사건의 무죄는 창의 일속. 바닷속의 모래 아래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가희 기자,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와 더 나아가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일단 선고로 뭐 분위기 반전도 성공했고 앞서 뭐 법정 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막 얼싸안기도 하고 정말 네.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만큼 아마 일단 뭐 기분 좋은 날일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재명 대표가 맞이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첩첩산중이잖아요. 일단 앞으로 계속 남아있을 주요 재판들 또 그리고 지금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하나의 그 대북 선고 관련해서 또 항소심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뭔가 선고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재판만 5개를 동시에 받고 있거든요. 네. 자,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이제 진행 예정이고요.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오늘 선고됐고,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 1심 심리 중입니다. 네.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심리 중이고요. 또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도 1심 진행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쌍방울 김성태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잖아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항소심 선고 네. 29일 네. 나올 예정인데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 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경기지사 시절에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그리고 자신의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관련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이 사실 여부를 다투는 마지막 재판격인 항소심에서도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되면 이 대표 역시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사법 리스크 주요 재판 달력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앞서 이번 주는 조금 전에 있었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외에도 주요 사법 이 쟁점들이 많이 있어요. 보세요. 김용 씨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2심 결심 공판도 있고, 이건 뭐 선고는 아닙니다. 결심 검찰이 구형하는 거고요. 금요일입니다. 바로 장가 기자 설명처럼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고, 1심에서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졌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련된 그 재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어떤 선고 결과 자체와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의 연결고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에서 얼마나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수사기관에서. 네. 정확하게는 검찰입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상 유죄 입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두 사람의 행위가 때려야 뗄 수 없는 어떤 공소사실로 얽혀 있는 만큼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판결문에 네. 이재명 대표의 인지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실관계가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선고 결과보다는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의 판결문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는 재판이 여러 가지가 지금 크게 5가지 재판을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만, 오늘의 선고는 이 재판들과는 사실상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무죄가 선고가 됐다고 해서 남아있는 재판이 뭐 유죄가 선고된다거나 아니면 똑같이 따라서 무죄가 선고된다거나 이렇게 예단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특히 지금 이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비리 이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사실상 검찰 측에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 영장을 신청했을 때 같이 들어갔던 혐의였어요. 그런데 재판 그 당시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서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 소명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분리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 네.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병합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지만 재판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오늘의 결론에 이른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소 다른 부분이고, 나머지 재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재판 하나하나의 입증에 검찰이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방어에 주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가 기자, 지금 저희가 대담을 나누는 순간 혹시 뭐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그 달력을 보여주셔서 조금 더 보태자면, 네네. 제가 야당을 출입하면서 최근에 좀 느꼈던 상황이 네. 민주당에서 굉장히 로우키 전략으로 사법부를 향해서 낮은 자세, 저자세. 네네. 굉장히 조심하는 자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 일단 지금 분위기를 좀 보면 굉장히 탄력을 받은 모양새를 아마 여러분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6개 혐의 중에 두 번째 1심 재판이었지만 앞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
있고 민주당에서는 뭐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의 속도도 붙고 뭐 단일 대우도 좀 해이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격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에 맞서서 민주당이 28일이죠. 목요일에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 네. 이 탄핵 소추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려는 것도 이런 차원입니다. 또 여기에 보태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규명을 하겠다면서 국회 국정조사도 현재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복잡해요, 진짜. 지금 정치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경랑 속으로 더더욱 빠져들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만큼은 이제 분위기가 좋겠습니다만 정치권의 기상도는 그렇게 막지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장가희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관한 1심 선고,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있기 전부터 최재명 교수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외곽에는 이재명 대표 지지 세력과 이재명 대표 규탄 세력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한 4천 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주변 법원 일대 주변에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온 얘기로는 경찰 인원 3,800명 정도가 투입돼서 질서와 안전 유지를 맡았을 정도로 상당히 삼엄한 분위기에서 오늘 선고가 내려졌는데 걱정되는 건 오늘 선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기사회생 반격의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정치 일정 여야 관계라 험로가 예상될 수밖에 없어. 둘로 너무너무 갈려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양쪽 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당은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잖아요. 계속 뭐 저는 사법 리스크라고 보지 않지만 어쨌든 사법 리스크란 네. 말로 공격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여당은 녹록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다음에 다룰 얘기긴 합니다만 한동훈 대표 게시판 문제 가지고 또 시끌시끌하잖아요. 네네. 친윤 친한이 싸우고 있죠. 명태균 게이트라고 할 만큼 명태균 씨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면서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연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요. 해병대원 특검도 그렇고 이거 다 이제 민주당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또 탄력을 받아서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양분돼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지금 진보든 보수든 서로의 편에 서서 자기들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이걸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친한 친윤계의 갈등 구조도 그렇고 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릴 만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검법 마찬가지.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특검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반감. 이건 국민들 여론들도 특검을 찬성하고 하라고 하는 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국회 안에서 좀 더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을 하는 명세가 보여질 것이고요. 네.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주고받는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네. 구조가 앞으로 대치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수 대변인님,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여 투쟁의 이제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여요. 앞서 저희가 주요 일정 달력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혹시 당내 상황 저희가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지금 뭔가 갈등도 있고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로 넘어온다면 이탈표 그런 얘기도 지금 솔솔 언론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탈표가 이전과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3-4명에 국한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지금 민주당이 내일부터 대여 투쟁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부분을 더 주장하겠다라고 하는데 전 동력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봅니다. 아, 어째서요? 네, 오늘 이게 무죄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동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지금 장애 투쟁과 마찬가지 정도의 인원수, 10,000명, 15,000명 정도 경찰 추산으로 네네. 이 정도 인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동력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장애 집회를 줄여갈 것이다. 이게 후쿠시마 처리수 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동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없앴습니다. 장애투쟁을.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심 무죄를 받은 것과 이걸 연관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지금 그럼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명태균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당의 지금 내부적인 뭐 유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사실 정치의 수준의 문제예요. 정치 수준이 국민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에요. 범죄의 영역이에요. 전혀 결이 다른 것을 지금 결이 같게끔 계속해서 표현하고 같은 울타리로 치는데 전혀 다른 울타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이 가정들을 비단 최근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간 지켜보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건이고 이게 설령 무죄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재명 교수님, 얘기 나온 김에 분위기란 게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엊그저께 이제 토요일 날 있었던 이 장외 집회에서는 물론 경찰 추산이긴 합니다. 우리 김민수 대변인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경찰 추산으로는 역대 이제 이 4차례 장외 집회 최저인 9,000명으로 일단 추산됐어요. 그리고 이 장외 집회 시간도 한 30분 만에 그냥 끝난 것으로 언론 보도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오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번 주말도 아마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는 것으로 이제 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민주당 내에서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지난주에 적었던 이유는 민주당이 예전에는 지역위원회별로 다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 전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토요일 날은 그렇게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도 물론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별로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지역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의원들과 지역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은 지역별로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거죠. 분산됐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다시 전체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씨름하고 있는 국민들 많으시잖아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먹고 살기 힘들다. 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실망감이 큰 사람들 다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파란 옷을 안 입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도 싫고 윤석열 대통령이 싫지만 그래도 민주당도 싫어. 이런 분들은 잘 참여를 안 하시거든요. 민주당이 주최를 하면. 그래서 일부러 이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건데 이번 주는 아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역에서도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다시 파란 자만 나옵니까? 그럴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봐요 이번에는. 그래서 주도를 이제 민주당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 이제 위원회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되니까 더 많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 의원님은 모 민주당 의원은 뭐 전직 의원이긴 합니다만 파란색 점퍼는 겨울용은 다들 얇은 거라서 파란색 점퍼를 못 입어서 안 입는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약간의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말에 어떻게들 좀 봐야겠어요. 그런데 장가희 기자, 지금 1심 선고 이후에 각 당의 반응도 궁금해요. 어떻게 좀 지금 들어온 게 있을까요?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우선 아까 그 30일 장외 집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오전까지만 계속해서 취재를 할 때까지는 30일 집회 할지 말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오늘 선고 결과를 본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좀 의원들이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좀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장외 집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 의견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까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SNS에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 수긍 어려워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의 진짜 속마음이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진짜 속마음 뭐예요? 오늘 저희 기자가 한동훈 대표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제가 좀 얘기를 좀 입수를 했습니다. 시점절묘한데요? 네네. 네, 오늘 재판 얘기 당연히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 거라는 건 국민의힘 인사들이 다 같이 생각을 했던 거고 법정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토론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게 재차 저희 기자가 좀 물어봤을 때 법정 구속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는 과거 지난해 9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위증교사도 같이 언급이 됐었던 만큼 당연히 구속되는데 추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죄가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요.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 라고 했고요. 좀 격앙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긴 하지만 굉장히 아쉽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얘기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 물론 이제 오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무죄에 대해서도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부글부글 사법부를 향한 부글부글하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정면으로 사법부를 향하는 건 좀 자중하는 것 같아요. 왜? 지난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유죄 나왔을 때 민주당이 부글부글하는 모습을 아마 반면 교사 삼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자중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정면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의사결정과 의사 형성 과정에서 편법과 왜곡이 개입되면 헌법이 규정한 정당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정당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길래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약간 지금 이해는 안 돼요. 전후 관계를 들어봤지만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해 보이죠. 일단은 팔동훈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니 뭐 홍길동의 둔갑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장가의 기자 이거 팔동훈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몇 주째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작성자에 대해서 고발이 지금 2차례 있었는데 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지금 보시는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오늘 설전을 벌였던 내용입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지금 팔동훈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8명의 한동훈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당에서 한동훈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 다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그런데 저한테는 한동훈 사퇴시키라고 문자가 오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다 고발하셔라라고 했더니 이 한동훈 대표가 그럴 계획 없다.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셔라라고 언급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께 여쭤볼 때 일단 곤혹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김민수 전 대변인님은 굳이 분류를 하자면 친윤계입니까? 친한계입니까? 저는 애초에 친윤도 친한도 아니죠. 친윤도 그렇습니까? 친한도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름 중립적인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중립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원 게시판 논란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앞서 팔동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비판글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이른바 정말 한동훈 대표를 위시해서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진짜 들어와 있는지가
쟁점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봐요. 딱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네. 봅니다. 당원 게시판이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그 글들을 쓴 목적. 딱 두 개만 보면 되는데 당원 게시판에는 어떤 당원이든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당원이든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것인데. 잠시만요. 네.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럼 제가 이 문답식으로 여쭤볼게요. 네. 그 당원 게시판은 이른바 주민번호나 이런 거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서 혹시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유 게시판인 형식입니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당원이 아니면 글을 쓰지 당원이 못합니다. 아니면 글을 쓸 수가 글을 못 없어요? 씁니다. 아, 1차적으로 네. 그럼 일단 당원이어야 되고 당원 게시판이 있는 목적은 당원들은 누군가한테 의견을 개진할 루트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내 의사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 작성하라고 이 게시판을 두는 것이죠. 네. 근데 당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곧 의사를 반영하는 곳이고 의사를 어디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다가 이 내 의사를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죠. 근데 이 당원 게시판에 작성한 목적 자체가 네. 당원들에 대한 여론 조성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내가 이런 직위에 있는데 차마 밖에 언론에다 얘기 못하겠고 나도 답답하니 한마디 써야지 정도가 아니라 이걸 조직적으로 여러 아이디를 동원해서 유사한 글을 써서 여론 조성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없는 중대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러한 저급한 언어들을 써가면서 직접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빠르게 진입 파악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지금 질질 끌고 가서 당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대려 빠르게 수사든 조사든 당의 윤리위든 어떤 형태를 취해서든지 이 팩트의 영역을 정확하게 하고 네. 당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요. 네. 당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건의 지금 진위 여부를 당원들이 궁금해하고 네.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수사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사실 허준 변호사님 이 논란에 당원 게시판에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린 사람은 동명이인인 것으로 일단은 밝혀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이른바 진모 씨 등등등 해서 한동훈 대표의 부인 이름 등등등 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딱 부러지게 자기 가족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친윤계에서는 아니 간단하게 밝히면 되는데 가족인지 아닌지 지금 거기까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찰까지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 당원 게시판 서버 보존 요청까지 하는 마당까지 왔어요. 이게 혹시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안이 있는 겁니까?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고발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수사를 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강제 수사에 들어갈지까지는 아직까지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국민의힘 측에 이 당원 게시판에서 이름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서버를 보존해달라는 공문까지 그랬었죠. 보낸 상황으로 보이고 고발인을 대상으로 지금 2차례 조사를 진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작성자를 특정해야 되는데 그 작업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작성자가 뭐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기 때문에 일단 혐의 자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뭐 협박 등의 혐의거든요. 네. 근데 고발인의 고발 내용대로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들이 이런 걸 썼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피의자에 대한 수사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동명이인이 썼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명예훼손죄라든가 협박 외에도 이 국민의힘의 어떤 업무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도 성립될 여지가 있는 그래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라든가 당 대표 가족, 뭐 자녀의 어떤 이름을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인 것을 기화로 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글을 썼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방해죄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명의를 도용했는지, 그러니까 내 이름은 한동훈이 아닌데 마치 한동훈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도 수사 선상에 있는 사실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사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사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장은 밝혀왔는데 글쎄 그동안의 입장 밝혀왔던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잖아요. 많은 그런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제가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걸 충분히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여드린 발언이 지난 22일 발언이었고 며칠 침묵을 이어오다가 오늘 또 입장을 냈어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고 당연히 거기서는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비판한 글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소리입니다.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한동훈 대표가 결백한 거 아니야? 정말로 뭔가 이 코너에 구석에 몰린 거 아니야?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갸우뚱 뭔가 있나?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뭐가 진짜 있나라고 보는 시각은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는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면 대응을 해왔는데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주요 사안마다 이 행해왔던, 취해왔던 그 발언들 좀 보시고 같이 한번 그 분위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당무감찰 같이 받으시겠습니까?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사실 이 발언들을 보여드린 건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최재범 교수님. 네. 지금 당 내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평소 저 봐라. 어떤 사안에서 똑 부러지던 모습을 보이던 한동훈의 모습은 어디 갔냐.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뭔가 지지부진하고 똑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보신 그대로예요. 평소에 한동훈 대표의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태도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러니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참 침묵하다가 나온 말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얘기들이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물론 익명성이 보장된 곳이죠. 근데 만약에요,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게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뭐 매크론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도 글을 똑같은 글이 계속 올라온 걸 보면 뭔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건 업무방해 범죄입니다. 그럼 범죄 행위를 밝히는데 익명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못 밝힙니까? 아니 최소한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수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당무감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당무감사도 안 하죠. 그렇다고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죠. 물론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를 개시하긴 했습니다만 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건 수사하기 전에 당무감사해서 정말로 누군지 뭐 밖으로 밝히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인지 그건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이런 거, 휴대전화 이런 거. 그것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익명성이 문제고 비밀 보장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만약에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범죄 행위를 했으면 그 범죄 행위는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왜 협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검찰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 그리고 비판의 수위가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럼 문제 안 돼요. 누구든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당당하시면 기사 올린 거라고 얘기하세요. 기사 링크한 거다. 그럼 왜 못 밝히죠? 아니 그게 당당한 거면 그게 문제가 없는 거라며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당원이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글을 올리고 자유가 보장돼야 돼요. 그런 비판적 입장을 낸 사람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면
그럼 물론 뭐 그래서 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면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그런 정도의 논란을 이런 정도의 비판의 수위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네. 타당성과 합리성과 상식의 선에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해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전수조사는 했어요. 전수조사는 했고 그 게시글 1068건 김민수 대변인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말씀하실 때 좀 정정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게시글 1068건 전수조사를 했고 그중에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글은 12건 정도로 확인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근데 차분차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12건 모두 작성자가 한동훈 이름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대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을 그건 확인된 거예요. 동명이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표, 문제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친윤계에서도 문제 삼는 게 이 부분 같습니다. 한 대표의 아내, 딸, 모친, 장인, 장모 등과 같은 이름으로 게시된 글 907건이 있는데 단순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볼 글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 사설 기사 앞서 그랬죠. 링크 그 주소를 인터넷 주소를 올렸다. 그 링크가 250건, 격려성 글이 194건이었다. 근데 이렇게 밝혔는데 김민수 대변인 친윤계에서는 알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썼냐 안 썼냐를 밝히라라고 도돌이표처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법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게시건이 12건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건 지금 법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할 때 법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당원의 눈높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당원들이 우리 당 대표가 정말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한 게 맞아? 대통령과 지금 그러니까 당정 관계를 이렇게 혼란으로 가져온 게 맞아가 궁금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장모부터 시작해서 안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다 동원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진짜로 동원되어서 쓴 건지 각자의 이름으로 쓴 건지 아니면 아이디 비번을 한 명한테 넘겨서 한 명이 쓴 건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IP 주소 확인하면 이것도 금방 나올 문제입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요. 매크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매크로를 핵탄두라고 하면요. 이렇게 사람을 여러 명 동원시켜서 여론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지금 재래식 무기인 거예요. 내가 총 들고 쐈다라고 해서 전쟁 일으키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핵포탄만 쐈다라고 전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일종의 매크로가 개발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여론을 조성을 하기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론 조성 목적이었고 이게 대통령을 비난할 목적이었고 갈등을 유발할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여당이 여당인 이유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아닙니까? 대통령 없으면 야당인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당정 간의 갈등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의 대표가 했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당원의 눈높이에서 법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당원이시잖아요.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욕을 막 썼다가 걸린 거예요. 그럼 이거 가만히 있었을 것이냐? 이거 윤석열 대통령 가족들 누가 쓴 거냐? 네네. 이거 확인 안 할 것이냐? 아하. 네, 이 말씀도 드리고요. 네. 거꾸로 민주당에서 네. 친명으로 활동하는 자가 가족들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 욕을 썼어요. 이거 과연 이재명 대표의 극성 지지자나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에서 이거 가만히 있을 것이냐? 진상조사 안 할 것이냐? 네. 입장을 바꿔보면 답이 간단히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빠르게 해명할 거라면 아니라면 빠르게 해명하고 넘어가야 이 갈등 국면을 봉합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친한계 의원들은 별 문제 없다던데 지금 김민수 대변인은 상당히 격앙되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니까 친윤계 아닌가라고 생각. 제가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상당히 지금 이건 뭔가 사실관계를 파봐야 한다,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 관심은 허준 변호사님.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수사 과정으로 이거를 뭔가 밝혀낼 수 있는 게 그러면 있어야 하면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안입니까, 이 사안은?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사가 굉장히 성숙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기 네. 때문에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조금은 아직까지 좀 이른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명의가 도용됐다면 이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명의를 도용해서 만약에 뭐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휴대폰 뭐 가입을 했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인터넷 게시글을 이렇게 위조를 했다라고 하면 사전자 기록 위작죄가 성립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인터넷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허위 게시글을 올린 것은 사전자 기록 위작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을 증명한 어떤 문서여야 되는데 단순히 뭐 한동훈 대표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허주연의 이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써서 인터넷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라고 해서 개인정보의 처리자도 아니고 이게 사전자 기록으로도 볼 수가 없는 이상 명의도용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법리를 찾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다만 제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게시자가 한동훈 대표 및 한동훈 대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마치 자신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입력하는 사람인 것처럼 입력을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가입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도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리고 글 내용 자체가 누가 게시를 했든 간에 글 내용 자체가 모욕 또는 정통방법상 명예훼손, 협박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될지는 경찰 수사 결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홍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점입 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못지않게 아마 이 기사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합류하셨습니다. 정우성 씨 아들 얘기가 웬 말입니까 이거 진짜.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허. 그러니까 모델 출신의 SNS 유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가비 씨가 네. 이제 지난 22일에 SNS에 깜짝 고백을 한 거예요. 어허. 최근에 활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오랜만에 소식을 전한 겁니다. 2024년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내 이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늘을 써내려 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을 올린 거예요. 아. 지금 문가비 씨가 어떤 애기랑 같이 있는 그런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 어머나, 네. 저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썼냐면 네. 갑작스레 찾아온 소식에 임신 기쁨 축하 누리기보다는 가족 축복 속에 조용히 보낸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 아기가 조카가 아니라 자신의 아기라고 쓴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다고 네. 그렇게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결혼한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어허. 네, 근데 갑자기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더 사람들이 놀란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어머나? 문갑 씨가 저거 올리고 나서 이틀 네. 후에 어떠한 설이 제기가 됐냐면 네. 저 아기의 아빠가 네. 배우 정우성 씨다. 어머나? 라는 설이 제기가 된 거예요. 어허.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는데 바로 정우성 씨 측에서 인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아기의 아빠가 정우성 씨가 맞다라고 어허. 인정을 했고 네. 정우성 씨는 1973년생이고 문가비 씨는 1989년생이거든요. 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6살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 아이, 저 사진 속의 아이 얼마나 일단 사랑스러워요. 아기 손 정말로. 그런데 저 아기가 문가비 씨의 저 아기가 그러면 정우성 씨의 친아이라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조만간 결혼 발표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장가 기자님? 제가 어제 이 기사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어요? 셈이 나서요. 아, 셈이 나서. 네. 그런데 결혼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우성 씨 측은 이 문가비 씨가 공개한 가비 씨의 아들이 정우성 씨의 아들이 맞기는 하지만 어허. 자,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이 최선의 방법으로 논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성별은 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자,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아이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지 문가비 씨에게 뭐 남편으로서 아니면 남자친구로서 뭐 최선을 다하겠다라든지 뭐 책임을 지겠다든지 혼인신고를 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니 물론 허주연 변호사님
다 큰 성인들이니까 자신의 행동에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일단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은 다 하겠다. 하지만 결혼은 안 하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두 사람 일단 되게 잘 어울려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안 한다는 걸까? 이것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결혼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문가비 씨가 양육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결혼 고백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언론 취재에 따르면요,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가 최근까지도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건지, 그 양육의 방식은 나아가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같이 양육을 할 건지,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아빠와 엄마로서의 역할만 할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의견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문가비 씨는 알려지기로는 결혼을 해서 아이한테 가정을 꾸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우성 씨가 결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을 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고요. SNS에 문가비 씨가 사실 출산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렇게 육아 고백을 하게 된 배경도 이 갈등으로 촉발된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충격에 빠진, 저도 어젯밤에 정말 힘든 밤을 보냈는데요. 아, 왜요? 진짜 많은 저기 미혼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네요. 진짜 아이고 어떡해요. 네. 일단 등남은 축하드리고요. 이 와중에 어제의 충격에 또 하나의 충격을 더하는 또 뭔데요?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정우성 씨가 오랜 기간 교제해온 연인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정우성 씨가 이 애인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나! 또 기간도 되게 오래됐다고 하고. 그분이 문가비 씨가 아니라고요? 문가비 씨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나? 최근에 배우 신현빈 씨와 열애설이 한번 났는데 그때 초고속으로 양측에서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현빈 씨인가 했는데 신현빈 씨도 아니고 비연예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공고한 편인지 이정재 씨, 임세령 씨 부부랑 커플과 이 정우성 씨가 좀 친하잖아요. 그래서 더블 데이트를 즐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비연예인입니다. 문제는 이 해당 비연예인 연인이요, 정우성 씨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과 문가비 씨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이번 보도로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연인도 상당히 큰 충격에 빠져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정우성 씨에게 아들이 있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이 있었다,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아니 일이 점점 커지는 국면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비연예인 여성분도 있었다는데 그 여성분은 지금 이 혼외자나 정우성 씨의 혼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어떤 아이가 있었다는 거나, 그리고 그 문가비 씨라는 여성에 대해서 알도 못한다는 거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정우성 씨한테 비연예인 연인이 있었다는 설이 나왔는데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전에 그 정우성 씨한테 아들이 있다라는 건 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번에 그 비연예인 연인 설에 대해서는 정우성 씨 소속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배우 사생활이라서 확인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 지나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린다. 라고 입장을 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문가비 씨의 아이가 정우성 씨 아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우성 씨 본인이에요? 소속사였어요? 그것도 소속사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소속사가 밝히고 이것도 그건 사생활 아니에요? 이건 오생활이에요? 그러면 그건 사생활이든 오생활인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의아한 겁니다. 똑같은 사생활인데 아들이 있다는 건 바로 확인해 줬으면서 갑자기 비연예인 연인에 대해서는 갑자기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이러니까 선택적 지금 뭐 진실 밝히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이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소속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뭘까요? 첫째는 진짜로 확인이 안 될 때, 배우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둘째는 정말 말하기 곤혹스러울 때, 애둘러서 그냥 확인 불가 이럴 때가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전문가이시니까 51대 49로 어디에 무게가 실립니까? 51대 49로. 함부로 억측을 할 수가 없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소속사에서는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장가희 기자, 두 사람이 그럼 문가비 씨랑 정우성 씨랑 그래도 만난 적은 있으니까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에 처음 만났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 모임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눴고 그 이후에 서로 연락을 유지를 하면서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해 6월에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전제한 만남은 아니었다고 하고 그런데 소중한 생명은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우성 씨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자, 그런데 이 문가비 씨 외모가 굉장히 이국적이죠. 정글의 법칙 등에서 흑진주 같은 이 이국적인 비주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 2022년부터 돌연 활동을 중단을 하게 되고요. 최근 2년 만에 이렇게 출산 고백을 하게 된 건데 자, 아이가 태어난 게 올해 3월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문가비 씨의 SNS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많은 누리꾼들이 글을 정말 많이 달았더라고요. 근데 좀 그중에서 많이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아기를 가진 동안. 그러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우팅을 했으니 고백을 했으니 앞으로는 아드님과 평안히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우성 씨한테 최지봉 교수님, 뭐 다 큰 성인들입니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문가비 씨와의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이제 본인이 뭐 결혼에 나오는 게 본인이 원해야 하는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그 아이를 임신하는 상황이고 아이가 출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뭐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고 지금은 어떤 관계인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뭐 여러 얘기들 아까 나왔습니다만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또 비연예인 누군가 사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측컨대 만약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려보면 그때 당시에 임신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었든지 뭐가 있어서 또 잠깐 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100% 제 추측인 것이고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로서 역할은 충실하겠다고 그래요. 즉 본인이 어쨌든 사랑해서 임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가비 씨에 대해서 뭔가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 관계로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고 있는 거니까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이나 뭐 사랑의 정도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혼외에 자녀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일단 요거는요. 허준 변호사님. 혼외자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결혼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혼외자,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지금 결혼해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혼외자라는 표현이 맞아요. 네,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혼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혼외자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혼외자 상태면 그러니까 그 혼외자의 아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가.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적 비난이 그래도 예를 들면 저는 뭐 이렇게 결혼 안 한 것에서 부정적으로 보시고 비판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은 그 어떤 책임감을 일정 부분 지겠다고 하는 거니까 비판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우성 씨 입장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 여론이 많이 들끓을 수밖에 없고 만약 이걸 부인해 버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발을 빼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엄청난 비난이 오겠지만 내가 아이는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또 그래 이해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포석이라고 표현하면 좀 지나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서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부분을 전적으로 아이는 책임지겠지만 문가비 씨와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제 뭐 결혼의 관계까지 가기 좀 어렵다고 표현한 것은 선을 그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다른 논란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열애설조차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그렇다면 물론 앞서 모 네티즌 분이 문가비 씨에게 응원 글을 남기면서 그동안 임신 기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뭐 등등의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열애설조차 즉 언론에조차 연예계 기자들한테조차 포착되지 않을 정도로 이른바 비밀 연애를 했는지 아니면 한두 번의 만남에서 저렇게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의 대중들은 조금 전에 장가희 기자나 허준 변호사님 설명처럼 그런 반응처럼 너무너무 놀라고 그동안에 무슨 낌새나 조짐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갑작스러운 그런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우성 씨와 관련해서 어떤 스캔들이라든가 소문조차 없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누구랑 사귄다더라가 아니라 아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우성 씨가 상당히 그동안 반듯한 이미지였었는데
지금 제기된 의혹이 비연예인 여자친구랑 사귀는 도중에 연예인이랑 지금 아기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네.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 의혹이 제기가 된 걸로 대중은 당연히 더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소속사에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지만 네. 조만간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외자라는 표현이 일단 맞다고, 법률적으로 맞다고 우리 허준 변호사님이 일단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혼외자라고 쓸게요. 정우성 씨의 혼외자 아들입니다. 문가비 씨, 모델과 이 연예계 활동하는 문가비 씨 사이에서 지금 아들이 태어났어요. 본인은 친자임을 인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둘러싼 뭔가 논쟁은 없겠지만 앞으로는 양육을 아빠로서의 책임은 정우성 씨가 다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그러면 혼외자 아들이에요. 혼외자를 정우성 씨가 아빠로서의 책임은 다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른바 가족관계 등록부나 뭐 호적에 올리겠다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가 반드시 부계로만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신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뭐 인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친아들이 아이가 맞습니다라고 법률적으로 이제 신고하는 것을 인지신고라고 하는데 네. 아마 출생신고를 엄마가 했다고 하더라도 정우성 씨가 인지신고를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정우성 씨의 친자가 맞다, 인지신고가 됐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신고를 하면서 정우성 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올리면서 정우성 씨의 성과 본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땡땡으로 기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엄마와 아빠가 합의를 해서 나의 친자는 맞다. 그래서 양육비도 주고 나중에 상속관계도 다 인정을 해주겠지만 성과 본을 엄마 쪽으로 올리자 이렇게 협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친권자를 누구로 할 건지도 양측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친권자 협의에 관한 내용은 인지신고를 할 때 그 협의서를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성이 정 씨인지 아니면 문가비 씨가 지금 본명이 문 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 씨가 맞다, 본명이라고 하면 문 씨인지는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도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정우성 씨의 친자로 정우성 씨의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문가비 씨의 친자로 문가비 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네. 다만 어디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인지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정우성 씨의 아이로서 양육비 지급 의무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정우성 씨가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속이 개시되면 지금 직계 비속으로 정우성 씨가 다른 결혼이나 다른 비속,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상속인으로 정우성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인입니다. 그러면 이 마저 궁금한 대목이요, 허준 변호사님.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즉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가 지금 아들입니다. 성별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친자임을 확인했고 인정했고 아빠로서의 책임도 다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아빠로서의 책임 부분에는 허준 변호사님, 문가비 씨가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 부분도 이제 법률적으로 뭐 합의가 돼야 될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친아빠, 즉 아빠가 누구냐면 보고 싶어요, 만나주세요라고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네티즌들의 의견을 저도 여러 개 읽어보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하신 상황 같더라고요. 일단 법률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시에 면접 교섭을 해야 됩니다. 이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의 권리만이 아니고요,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아이도 자신의 친부와 면접 교섭, 그러니까 자주 만나면서 아빠의 사랑을 받고 충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이 면접 교섭권의 주체는 부모보다는 아이의 복리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하고 면접 교섭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정우성 씨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양육비도 지급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다만 네티즌들이 좀 의견 분분, 그러니까 우리 누리꾼들이 좀 생각하시는 부분은 네. 반드시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어떤 아빠와 엄마로서 양육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뭐 각자의 어떤 견해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그러겠죠.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법률적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이를 살펴보는 면접 교섭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가 기자 또 어떤 글들이 혹시 뭐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난해 11월에요. 정우성 씨가 이 성시경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이 한 발언이 지금 다시금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들어볼까요? 듣고, 네, 같이 한번 듣고, 그 발언을 그럼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 네, 정우성 씨가 이 성시경 씨가 왜 결혼을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정우성 씨가 결혼 안 한 거 아니고요, 못 한 거예요. 시기를 놓쳤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가비 씨가 임신 중이었을 당시에 한 발언이어서 지금 재조명이 되고 있고요. 날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다 나왔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혹시 정우성 씨 기사를 계속해서 검색해 보신 분들 또 한 번 깜짝 놀라셨을 텐데 네. 정우성 씨가 이 모델 문가비 씨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지금 일반인 여성과 또 스킨십을 하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 보셨을 테지만 SNS에 정우성 씨가 이 비연예인과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즉석 네컷 사진이 지금 현재 SNS에 계속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진이 유출된 경로 그리고 이 여성이 현재 열애설에 언급되는 비연예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이 소속사 측에서는 지나친 추측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언급한 상태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40초 드릴게요. 29일 날 모 영화제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대요. 정우성 씨가 혹시 곤혹스러워서 안 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영화제 참석 자체는 하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거기서 소감을 얘기할 때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할 것인가. 이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인데 네. 제 생각에는 영화제 가서 사적인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들어갈 때 기자들이 막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29일 날 영화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날 무슨 말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 즉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죠. 앞으로의 또 아빠로서의 책임은 다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정우성 씨, 또 문가비 씨 그리고 그 소중한 생명 내에서 또 우리가 축복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